네,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이 이제 우유 부분입니다. 자, 왜냐면 우유는 우유 스티밍 하는데, 네, 어떻게 우리가 우유의 성분 때문에 이렇게 스티밍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이해가 있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우유 부분은 교재 53페이지입니다. 자, 53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우유의 성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자, 우유 성분. 다들 잘 알고는 계시겠지만, 자, 우유의 대표적인 성분은 수분,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무기질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중에서 몇 프로가? 88%가 수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우유의 성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성분은? 하고 나오면 당연히 수분이겠죠. 자, 그 외에도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무기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단백질 부분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는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백질 성분이 아닌 것은, 자, 그럼 우리 단백질 성분이 어떤 것들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카세인, 베타락토글로불린, 락트알부민, 락토페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성분은 베타락토글로불린이에요. 제가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자, 우유를 예전에는 전자레인지가 아니라 끓여 먹었으면 냄새도 약간 비릿하기도 했고, 우유 그 표면에 약간 얇은 막 같은 게 생겼을 거예요. 껍질같이. 예. 그게 베타락토글로불린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 얘는 우유를 높은 온도로 가열을 했을 때 냄새, 과열치가 나게 하는 성분이기도 하고요. 우유 표면에 얇은 막을 생기게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거나 스티밍을 했을 때 우유가 응고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우유 단백질 성분 때문에. 자, 그 다음 우유가 드셔보시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느끼신다고는 하는데 살짝 단맛도 있거든요. 자, 우유의 단맛을 나타내게 하는 성분은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자, 탄수화물 성분 중에 이 유당이라는 아이가 꼭 시험에 나와요. 자, 탄수화물 중에 왜 유당이 중요하냐? 자, 54페이지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줄을 딱 쳐놨어요. 자, 유당은 칼슘의 흡수를 촉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우유의 성분 중 칼슘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성분은 하고 나옵니다. 네, 그러면 네, 유당 이게 되겠죠. 그래서 찾아내시는 문제. 그다음 지방도 잘 나오죠, 시험에. 왜냐하면 지방에는 지방구, 자, 지방의 형태가 동그란 구형으로 우유 거품을 제조했을 때 선생님들이 우유 거품을 열심히 냈어요. 자, 근데 그 거품이 1초 있다 탁 꺼지나요? 아니죠. 자, 그 거품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게 바로 지방구, 지방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지방 우유로 만들면 거품의 유지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치요? 자, 그럼 이런 우유를 가지고 우리가 스티밍을 할 때, 자, 스티밍. 자, 어떤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스티밍의 원리. 자, 스티밍은요, 아까 우리 에스프레소 추출 압력이 몇 기압이라고 그랬죠? 기준 압력이? 9바. 9기압이라고 그랬어요. 자, 에스프레소 추출 압력은 9바. 우유 스티밍은 1에서 1.5바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우유 스티밍은요, 공기 주입, 거품 내기, 아시죠? 공기 주입과 혼합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자, 공기 주입을 하시기 전에, 자, 우유는 무슨 우유만 써야 된다 그랬죠? 차가운 우유, 냉장 우유만 쓰셔야 되고, 사용하다가 남은 우유도 당연히 냉장 보관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냉장 우유를 쓰는데 피처는 당연히 차가울수록 좋죠. 피처가 미지근하면 우유의 온도가 이미 높아지고 시작을 하시니까. 자, 그 다음에 공기 주입을 언제까지만 한다 그랬어요? 미지근해질 때까지만. 그래서 40도씨 미만일 때까지만 공기 주입을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혼합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그거 내용 외에는 기억을 하실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시험 볼 때 항상 체크를 하는 게 뭐예요? 우유 온도, 음용 온도 체크하잖아요. 자, 그래서 적정한 온도는 55도에서 70도 미만, 68도 정도까지 데피셔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우유 스티밍의 원리 또 내지는 우유 스티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나오는 문제들이 있다면,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거 외에 다르게 나온 내용들은 사실 걔네들이 틀린 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우유 스티밍을 할 때 필요한 부품이나 도구가 뭐가 있을까?
자, 56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 박스 안에 빨간 글씨로 들어가져 있어요. 자, 보시면 다 스팀자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제가 외울 때 항상 뒤에 글자만 외우세요 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게 네 가지거든. 자, 네 가지면 오지선다형에 잘 나올 수 있는 문제로 아주 적합합니다. 자, 스팀 피처, 스팀 밸브, 스팀 노즐, 스팀 팁. 자, 그럼 우리는 피처, 밸브, 노즐, 팁 이렇게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티밍을 할 때 필요한 부품이나 도구가 아닌 것은 하고 나오면 우리는 뒷글자만 다 외웠으니까 스팀이 들어가는 어떠한 부품이 나와도 잘 구분을 해 놓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유 살균법은요, 그냥 쉽게 세 번째.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알고 계셔라. 그래서 138도에서 최소 1초에서 3초 동안 가열 살균 처리하는 국내 업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초고온 순간 살균법입니다. 요것도 늘상 우리가 쓰던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성을 좀 외우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지문으로 나왔을 때 조금 비슷비슷한 지문들이 있어서 헷갈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 순, 살 이렇게 외워두셔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유 살균법은 초순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이제 우유 성분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에스프레소 머신 쪽이랑 그 다음 그라인더, 그 다음에 위생관리, 서비스 관리만 남았습니다. 자, 우선 머신 간단하니까 요거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교재는 68페이지입니다. 머신의 역사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사람 두 사람만 좀 기억을 해볼까요? 여태까지 이제 공부를 해오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최초로 하신 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에스프레소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산타이스라는 사람인데요. 최초로 에스프레소 머신을 선보이게 된 사람이에요. 파리망국 박람회에 딱 가져나갔는데 사람들이 우와 하고 놀랬겠죠. 자, 근데 너무 어렵게 만든 거예요. 처음이라. 그래서 상용화하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루이지 베체라라는 사람이 머신의 특허를 출원을 해서 상업용 에스프레소 머신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두 사람 정도만 기억을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에스프레소 머신. 자, 구성. 제가 그때 에스프레소 머신의 운용이라는 수업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그죠? 자, 에스프레소 머신은 이렇게 생겼고 부품들의 명칭입니다. 자, 외부 부품들인데 이 아이들은 교체 주기를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고장이 나거나 뭔가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가 교체를 하죠. 그래서 각 기능은 다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내부에 있는 기계실에 있는 부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 기억하셔야 되는 부품이 첫 번째 히팅 코일입니다. 자, 보일러 내부에 저장된 물을 가열해주는 부품이거든요. 자, 물이 가열이 돼서 증기압이 차올라야 에스프레소 머신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품입니다. 그죠? 히팅 코일의 역할 잘 기억을 해두시고 넘기셔서 자, 플로우미터가 시험에 잘 나와요. 네, 플로우미터 역할을 우선 보면 물의 흐름을 감지해서 물량을 조절해주는 부품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네. 그래서 자동 머신에 있어요. 자동 머신에. 반자동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우리가 머신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올 때는요. 플로우미터가 있어서 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걔는 자동형 머신이고 플로우미터가 없어서 라는 말이 나오면 반자동형 머신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일정한 주기가 되면 우리가 교체를 해줘야 하는 부품들을 우리가 소모품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인 소모품이 첫 번째 가스켓입니다. 자, 가스켓은 어디에 있냐면 포터필터를 선생님들이 그룹헤드에다 장착을 하실 때 장착을 딱 하고 나면 손잡이가 전면을 보게 되고 그죠? 커피 추출 버튼을 누르면 커피가 추출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에스프레소는 고온의 물을 가해서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압력을 견디게 누가 해주느냐? 요 아이가 해준다는 거죠. 필터가 압력을 견디게끔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얘는 교체 주기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돼요. 근데 이 사이 안에도
6개월까지 최대치 쓸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사이에 뭔가 필터가 느슨하게 잠겨진다던가 장착이 되어진다던가 물이 막 새어나온다던가 이러면 빨리 교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교체를 하셔야 되는 게 샤워 스크린입니다. 보통은 같이 합체용도 많아요. 요즘은 같이 교체를 할 때 가스켓이랑 같이 교체를 하기도 하거든요. 자, 보시면 교체 주기는 6개월에서 12개월. 자, 커피 파우더에 물을 골고루 뿌려줘서 물이 골고루 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커피는 물맛이 되게 중요하죠. 자, 수돗물을 그대로 끓여 쓰는 게 아니에요. 수돗물을 정수 필터로 필터링을 해서 좋은 물로 맛있게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에스프레소 머신은 꼭 정수 필터를 장착하셔야 됩니다. 자, 얘만 장착하는 게 아니라 제빙기, 온수기 다 장착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머신 내부에 스케일, 석회가 끼는 것을 방지하고 커피 추출에 적합한 수줄로 정수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교체 주기는 6개월에서 12개월입니다. 다음 머신의 종류 당연히 에스프레소 머신. 자, 우리가 바리스타 시험을 보는데 전자동형 머신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올 리는 없어요. 그래서 수동형 바리스타의 힘을 이용해서 머신의 내부에 피스톤 장치를 작동시킨다. 자, 피스톤이라는 말만 나오면 수동형. 자, 아까 반자동형은 뭐라 그랬죠? 플로우미터가 없어서 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동형은 플로우미터가 존재하여 이런 말이 나오면 자동형 머신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이렇게 머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반자동이랑 사실 자동형이랑 뭐 그렇게 틀리게 생기진 않았어요. 그죠? 버튼이 하나 있느냐 여러 개 있느냐 그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머신의 종류에서 보일러에 따라서도 머신이 구분이 돼요. 자, 보일러 총 4가지거든요. 첫 번째 단일형, 추출이나 스팀 이런 게 다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추출을 많이 하면 스팀이 나오지 않습니다. 되게 쓰기 안 좋은 머신인 거죠. 그 다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스팀과 온수에 사용되는 보일러와 추출에 사용되는 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개별형은 그룹 헤드마다 장착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2개 이상의 보일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혼합형 보일러는 개별형의 보일러 머신과 보일러 개수는 똑같으나 비슷하나 물을 끓이는 방식이 직접적인 방식과 간접적인 방식 듀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추출을 할 수 있는 양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싸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관리 비용이 비쌀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매장 창업하실 때 기본적으로 분리형이나 개별형 정도 쓰시면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뭐 사용만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에스프레소를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죠. 뭘 준비한대요? 블라인드 바스켓을 준비한다. 기존의 바스켓을 분리하고 블라인드 바스켓을 장착하신 다음에 제가 막 솔질도 하고 그죠? 청소약을 넣어서 장착하고 추출 버튼을 눌러서 여러 번 작동시킨 다음에 나중에 다 헹궈내십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포토필터를 담금하고 때가 잘 지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그라인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인더 쪽은요. 자, 그라인더 2의 82페이지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반자동형, 오른쪽에 보시면 자동형 그라인더입니다. 뭐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글씨가 차이가 나죠.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있고 없고 조금 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반자동형에는 요거 그죠? 도저. 커피를 선생님들이 가르시면 전원 스위치를 넣어서 갈면 이렇게 갈아져서 담겨지는 통이 있잖아요. 얘를 도징 챔버, 도저라고 하는데 이 도저가 있고 얘는 없고. 자, 그래서 자동형은 도저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세팅된 값만
이제 그만큼만 딱 떨어지는 시스템이에요. 그렇다고 얘가 알아서 떨어지느냐? 아니죠. 그 입자를 조절하거나 그 다음에 그 양만큼 나오게 하는 게 사람의 역할이죠. 그래서 커피 원두라든지 커피 머신에 따라서 그걸 세팅하실 수 있으셔야 하고 그 세팅된 값이 계속 유지가 되도록 잘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자동과 자동형의 그라인더의 특징은 도저가 있고 없고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라인더는 소모품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그 에스프레소의 소모품에서는 가스켓, 그 다음에 샤워 스크린, 뭐 정수 필터,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라인더에서의 소모품 뭐가 있을까요? 바로 칼날입니다. 자, 칼날은 그럼 교체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물론 원두를 얼만큼 갈아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교체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교체 주기가 있는 칼날은 종류들이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칼날형, 블레이드형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익숙한 칼날이에요. 그죠? 우리 미니 믹서기 이런데 요런 칼날들이 좀 많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분쇄 속도가 빠르긴 한데요. 입자가 균일하게 잘 갈리지 않아요. 그리고 모터 형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발열이 심하고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커피의 향미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균일하지 않게 갈리고 라는 말만 나와도 사실 답은 블레이드형, 칼날형입니다. 자, 그 다음 코니컬은요. 이렇게 원추형의 나선형 칼날에 겉을 감싸고 있는 칼날이 있습니다. 자, 물론 블레이드형보다야 잘 갈립니다. 근데 얘 역시도 아주 미세하게 잘 분쇄가 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주로 얘는 어디에 쓰이냐면 핸드밀에 주로 쓰인다. 그래서 시험 문제 핸드밀에 주로 쓰이며 라는 말이 꼭 들어가지더라고요. 고맙게. 그래서 얘는 핸드밀이라는 말만 나오면 코니컬이라는 칼날을 답으로 채택하셔야 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플랫형은 보통 매장용이나 전문가용들이 쓰는 거예요. 바리스타들이. 그래서 우리 지금 연습하는 그라인더도 당연히 플랫형으로 들어가 있겠죠. 자, 날이 평평해서 상단의 날은 고정된 상태로 하단의 날이 회전하고 분쇄가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입자가 매우 균일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맛을 내는데 좋죠. 근데 얘 역시도 모터 형식으로 갈아지다 보니까 발열이 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 안에 너무 많이 커피를 갈아두시고 막 계속 전원 스위치를 넣고 쓰지 마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그라인더 이렇게 구성을 보면 커피 원두를 담아두는 통, 호퍼, 그 밑에 분쇄 조절 디스크, 도저, 도징 챔버, 도징 레버, 포터필터 거치대, 트레이 이 상태로 되어져 있는데요. 자, 만약에 과소 추출이나 과다 추출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만지셔야 되는 게 분쇄 조절 디스크입니다. 입자도를 굵게 하느냐 얇게 하느냐에 따라서 추출 속도나 추출량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소 추출, 과다 추출 또는 추출에 오류가 나왔을 때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 분쇄도를 조절하시려면 분쇄 조절 디스크를 만지셔야 합니다.